안녕하세요. 유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딱 1년 전에 했던 강의에 또 새롭게 오니까 또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저로서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과정이고요. 또 여러분의 직속 선배로서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을 다른 데서 강의하는 거랑 여기서 강의하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KT에 다니셨던 분이네. 저도 지금 KT, 저는 글로벌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직업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프로젝트 중에 해외 출장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수님을 공항에서 뵀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기술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 모든 프로젝트, 커리큘럼을 짜면서 사실은 요 파트가 제일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고 걱정스러워서 많은 부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1시간 안에 소화하기에는 정말 많은 수업이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프랙티컬한 툴 같은 것도 소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과제도 그걸로 나갈 거기 돼서 오늘은 좀 인터랙티브하게 질문을 좀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동안 해야 될 과제에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으면 PPT 페이지가 한 60페이지가 넘는데, 그래서 스킵할 건 스킵할 거지만 중요한 것들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정을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영학과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혹시 경영학과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업 가치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파이낸스, 재무관리 수업 다 들었나요? 어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건 머리에 나가 있다. 자, 기업의 밸류는 보통 이게 크게 나누면 텐저블한 어셋과 인텐저블한 어셋으로 나누죠. 그래서 텐저블한 어셋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나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인텐저블한 어셋에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페이튼, 또 테크놀로지에 좀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저는 전공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식재산권에 관련돼서 일을 했고, 지금 KT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허청사나 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많이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끝내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두 명쯤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재밌다, 그리고 나도 그런 거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한 명쯤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기업 내 무형자산, 인텐저블 어셋이 점점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만큼 중요할까요? 굉장히 무겁게 중요한데 점점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스탁 밸류에서는 인텐저블 어셋을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가치가 텐저블 어셋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능가한 지는 오래됐고, 이 도표는 조금 올드해서 2009년까지만 나와 있지만 아마 지금쯤 더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션토모 자료인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 했더라고요. 계속 제가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도 비중을 찾아봤어요. 역시 무형자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는, 사실은 지금까지 펀 밸류에이션은 많은 메소돌로지가 발전되어 왔고 정착됐어요. 여러분들이 늘 잘 알고 있는 어느 회사 주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펀 밸류를 보여주는, 우리는 이제 그것은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까, 무형자산이. 그게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항상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Some of the most popular features on current smartphones, like Slide to Unlock and Siri, the capital of California is Sacramento, have landed two tech giants in court for a second time, and the jury's verdict could impact how your phone functions. In a second patent infringement trial, Apple and Samsung are accusing each other of copying features used in their popular smartphones and tablets, including the iPhone 5 and iPad mini, as well as Samsung's Galaxy S3 and Galaxy Note. On the Samsung side, they have accused Apple of copying a patent that they have related to video calls, so that would apply to something like FaceTime. Both companies are asking for damages. Apple wants about $2 billion from Samsung, and Samsung wants about $7 million in royalties. I don't think it was ever really about the money. I think it's this battle to dominate the mobile industry. For consumers, the verdict could force changes to your phone. It's really the mobile operating systems, kind of battling here. One thing that we could see
would be Google changing some of the Android features if these are found to infringe, and that could make its way through, all of the Android devices on the market. While the witness list includes executives from Apple and Samsung, it may also include Google programmers and engineers. A lot of the patents and a lot of the features are Android features. They're not things that Samsung has. It's almost more Apple versus Google. The previous trial in 2012 favored Apple. Samsung was ordered to pay Apple nearly $1 billion in damages for infringing on patents. In San Francisco, I'm Kara Suboy, CNET.com for CBS News. 몇 가지 단어들이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 삼성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얘기들 했어요. 그게 저기 어제 CNN 뉴스에 어제 나온 뉴스고요. 이건 아마 오늘자 커튼이 나온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는 이런 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플로이 포칭 룰이라고 해서 상호 간에 종업원들을 이렇게 경쟁사끼리 종업원들이 서로 이렇게 하이어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그리먼트가 사실은 일리걸하다라고 이제 판정이 났다라는 것이어서 저기 옆에 보면 이제 잡스 같이 생긴 분이 그러면 우리가 포칭 해야 되냐? 그러면 딴 사람들 이게 받아들여야 되냐? 알았다. 라고 하면서 오케이 삼성 직원도 불러 하고선 물을 끓이고 있죠. 삼성과 애플 사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고문기구인데 일종의 고문기구에 물을 끓여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하이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와요. 삼성과 애플의 악연과 또 어떻게 보면 서로 필연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두고 벌어지고 있죠.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 과제로 냈던 부분에 제가 이제 전부 다 읽어봤는데 한 70-80%는 대충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하셨고 몇몇 특이하게 답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같이 그거 한번 스터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답변을 뭐라고 했죠? 얼마를 추구했나요? 이번에 애플이 삼성한테 개당 $40. 너희가 인프린지먼트로 제품 개당 $40를 달라.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를 요청해서 너무 크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더 커졌어요. 한 2조 정도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지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OS가 구글 거다. 왜 우리한테 그래? 같이 죽어. 그래서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하고 너하고 싸워. 나 몰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삼성이 혼자 안 싸우려고 지금 구글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본 이러한 특허의 밸류들이 근데 아까 지금 말한 데 제가 가슴 아프게 들었던 것은 이제 OS 같은 거는 삼성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금액도 차이가 나죠. 삼성은 700만 달러를 요청을 했고 여기는 대당 400원, 그러니까 한 2 빌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금액 차이가 왜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양쪽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과의 특허 침해에 대한 이런 밸류의 차이가 왜 날까? 이게 미국 특허법 284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 특허법 128조를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구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톤이 비슷한 거 보니까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이익 산실한 부분이나 리즈너블 로열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Entire Market Value Rule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키죠. 즉 프로덕트 전체가 어디서 팔렸든 그 토탈에 대해서 인프린지먼트 피해를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들이대고 애플이 지금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만으로 먹고 살고 있는 MP 여러분들도 스토리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제일 유명한 인터랙티브 벤처스라고 하는 업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 개발, 페이턴 트롤이라고 하고 MPE라고도 부르는 이런 업체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업체 주요 타겟이 되는데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페이턴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술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보호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저런 공격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여기서 지금까지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많이 이미 대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쌓아놨던 스탁들이 현재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MPE 같은 경우에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럼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황진선 학생이 자리에 있나요? 또 마침 하나군요. 좋습니다. 이 친구가 어쨌든 재무관리를 들었다는 티를 냈어요.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찾아보니 나오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아주 재밌는 솔루션을 제기했는데, 할인율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아마 차이가 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렸고요. 거기서 해결 방안으로 보여준 게 기술 로드맵을 제출하자. 기술 로드맵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지 안 그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죠. 밸류에이션이 뭐냐? 사실은 그 옛날에 익스체인지 밸류와 유즈 밸류라고 하는 그 아담 스미스 시절부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이제 주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공황 시절. 소위 말하는 경제공황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거 이제 그러면서 은행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담보 잡았던 가치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출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밸류에이션 테크놀 메소돌로지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빼볼게요. 그래서 방법론에는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인컴 어프로치, 소위 수익 접근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인컴 어프로치가 제너럴하게 억셉트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억셉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마켓 어프로치가 더 비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비슷한 물건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더 높아요. 인컴 어프로치의 어썸션이 아주 객관적이고 앞으로 매출이 얼마 나올 거고 페넌스 레이트이 얼마씩 나온다는 것을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소기의 경일기가 되는데, 똑같은 물건 여기 있는데 이거 500원에 팔리고 있으니 이것도 450원은 돼야죠 라고 말하는 게 쉽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있고, 저처럼 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권유가 되냐면, 어떤 한 가지 테크놀로지를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2가지 이상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걸로. 왜냐면 한 가지만의 방법론으로는 아무래도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 특허 같은 것들을 할 때 밸류에이션을 하면 피고와 원고 양쪽에 모두 밸류에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누가 더 논리적이냐, 그리고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밸류에이션 기법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수익 접근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어야 될 것들이 말이에요. 피셔의 포트폴리오, 한계 효용이나 포트폴리오, 에피션트 프론티어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인컴 어프로치, 캐페미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은 최근에 블랙시얼즈 모형이나 리얼 옵션 모형까지도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기반은 저 멀리서는 생물학자인 브라운 박사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에 거쳐서 블랙시얼즈까지 오는 여러 학자들의 정말 지니어스한 여러 학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안착되어 왔어요. 기술 방법론, 기술 평가는 그래서 그러한 펀 밸류에이션, 우리가 재무관리 시간에 재미없게 들었을 테지만 했던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 밸류를 먼저 구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크놀로지 밸류를 구하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할인율이나 기술 기여도, 그래서 빨간색 칠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키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키 컴포넌트들을 누가 더 잘 추정하고 누가 더 정확하게 만들었느냐가 그 밸류에이션 리포트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팀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팀 과제를 제가 봤는데 작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많은 부분이 테크놀로지 오리엔트되고 프로덕트 오리엔트가 돼서 사실은 손에 잡히기가 쉬운데, 요번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관련된 게 2건이 있었고, 그래서 교통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가 하나가 또 뭐가 있죠?
다산 콜센터 좋아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뭐 골프존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덕이 좀 손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어프로치가 쉬운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그 과제에 요거를 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나도 고민해봤는데 그런 공익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공익적인 이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컨설팅을 해요. 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주는데 아프리카 산업은 이제 1차 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기반의 이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게 너희 나라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어프로치 했더니 그쪽 농림부 차관하고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차관이 처음 하는 말이 다 좋다. KT가 뭐 기술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프로핏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 기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정치에만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분이 제일 궁금한 건 그 플랫폼으로 과연 돈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자금 이제 그래서 서울시 관련돼서 하시는 팀 손 한번 들어가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에 뭔가를 건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서울시의 베네핏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가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드릴 가치가 있는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의 방법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 방법론이 그것의 접근입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평가하는 게 기술성 평가예요. 제가 샘플을 보였어요. 기술 우위성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앱 개발하는 걸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썼던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호환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열했던 이게 비교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기술이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한번 봐줘야 되겠죠. 기술성을 보려면. 툴킷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술평가 하세요라고 하면 아유 암담해요. 그건 사실은 트레이닝을 아주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난리지도 충분히 하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용한 사이트를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여기가 NTB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들어가면 저기 박스 쳐져 있는 기술평가라는 걸 물론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제 이름이 보이죠?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술평가라는 걸 눌러보고 기술가치평가라는 걸 눌러서 평가하기를 누르면요.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을 여기다 나열을 할 거예요. 이게 팀 과제예요.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오는 게 여러분의 팀 과제입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올 때 우리 팀 과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의 팀 과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제 솔루션이 아니라 논의라면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을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분석할 거예요. 그 권리라는 건 사실은 페이튼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뉴 아이디어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 페이튼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으면 페이튼, 아까처럼 말한 대로 페이튼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금액 차이를 보셨죠. 애플과 삼성에서. 그럼 페이튼화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권리가 좋을지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사이트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유럽 특허청에서, 이게 원래 덴마크 특허청에서 만든 건데, EU에서 이제 요거를 사가지고 갔는데, 별거 없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억세스 파일이에요. 그냥 파일. 억세스 파일에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이것도 레지스트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억세스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워킹해요. 제가 여기서 돌려봤는데, 그 64비트에서는 조금 뭔가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64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코딩을 좀 바꿔서 64비트에서 워킹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조교를 통해서 그 파일을 올려줄 거예요. 64비트에서 돌아가게. 그래서 IP 스코어라고 하는 게, 여기서 IP라는 게 Intellectual Property죠. 그러면 Intellectual Property의 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럼 특허가 좋으려면 이러한 컨셉들이 좋으면 특허가 좋은 특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술을 특허화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를 여기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아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보시면 파이낸스한 부분, 그러니까 파이낸셜한 부분도 있고 리걸한 부분도 있고 테크놀로지한 부분, C가 마켓,
confidence, 그리고 D가 finance, 그리고 strategy 하는 부분. 이것들을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풋하게 돼 있어요. 드래그 다운 해서 하면은 각각의 것들을 다, 근데 이게 워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워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워딩을 아주 잘한 친구들도 있고, 이거 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매우 뎁스 있게 워딩을 한 친구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짧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얼마나 고민했느냐의 차이겠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술이, 제가 조금 전 말하는 사실, 서울시 특히, 우리 이 기술이요, 법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긴 이런 부분이 약점인 거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차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요약된 템플릿을 보여주면서 이거 괜찮은 기술입니다라고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설득할 수 있는 레포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넣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파이낸스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서 팀이 필요하죠. 팀끼리 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권리성까지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기술은 좋고 잘 보호됐어.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기술은 좋은데, 우리 전 시간에 많은 케이스를 봤을 거예요. 기술은 우수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도 봤겠죠, 분명히.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시장성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 기술이 시장이 요구하는 니즈에 정확하게 맞다. 그리고 그것이 매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언제까지? 라고 하는 부분이 기술 수명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내 기술은 훌륭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6개월 뒤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누가 쓰겠어요? 6개월만 기다렸다 더 좋은 기술 쓰지.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수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법이 페이튼 사이테이션을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페이튼들이 사이테이션 됐다라는 얘기가 페이튼이 살아있다는 얘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그 페이튼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허 인용이고, 인용이 멈추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기술은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테이션을 여러 가지를 평균치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일반적인 기술 수명 주기를 줘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NTB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군을 선택하면 그 기술군의 평균적인 수명은 3.5년이에요.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5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뽑아낸 게 거기에 찍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가했던 샘플을 보여드리면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4년 또는 5년 정도를 한다.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3년을 채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한 전문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풋하는 게 NTB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거기에 들어가 보면 기술 수명 및 수익 추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술 수명을 이건 11.89로 넣었네요. 근데 보통인데 저는 이제 5년이라고 넣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볼 거예요. 넘어갈까요? 1시간이 너무 짧아요. 할인율은 자, 여러분들은 경영학과 제 직속 후배니까 할인율이 뭔지는 알죠? 할인율은 모든 리스크를 대변해요. 그죠? 그래서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캐팸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캐팸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캐팸의 약점을 여러 가지로 극복하기 위한 게 빌드업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왁이라고 하는 건 앞에 써 있죠? 근데 그 뒤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애드업 하는 것을 빌드업 메서드라고 하는데 의외로 미국,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미국 그 회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빌드업 메서드를 많이 써요. 즉, 발견된 리스크가 왁에서 소용되지 않는, 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레인지의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애드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왁에는 기술력에 대한
리스크 매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리스크 프리미엄을 애드업을 하는 거고, 규모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미 파마 프렌치 3팩터 모형을 모르겠죠? 그래서 3팩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미 그 사이즈에 대한 팩터를 리스크 팩터로 해서 매저하는 게 그 주가를 반영하는 것에 더 핏하다라고 증명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논문이 있는데, 그런 식의 규모 위험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일 경우에 당연히 그럼 리스크가 높으니까 할인율은 내려갈까요? 이거 어떡하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렇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크가 높으면 할인율이 올라가죠.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치는 당연히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자, 그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줄여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펀 밸류를 했다가 프로덕트 밸류 했다가 테크놀로지 밸류를 가면서 그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에 애드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각 기술마다 최종 할인율이라는 것들을 구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도 여러분 NTB에 들어가 보면 다 매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할인율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통계치로 나오니까 와, 그걸 못 구하는데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직접 구해본다고 하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쭉해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들을 다 채우면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할인율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왁은 뭐 구할 줄 안다고 치고 기술 기여도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식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쫙 나와져 있습니다. 기술 기여도를 할 때 개별 기술 강도라는 것도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간단해요. 이건 체크만 하면 돼요. 정말로 법적으로 얼마 우리 아까 지금 유럽 특허청에는 그 액세스 파일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법적 대응령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걸 중간으로 놓고 높다 낮다 정도 수준은 느낌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가운데 쓰세요. 기술 상용화 정도 이런 것들. 상용화 단계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뉴 테크놀로지면 상용화가 왔을 거고, 같이 말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꽤 높은 점수를 받겠죠. 이미 다 제너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뽑아내면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이미지 컷을 넣으시면 레포트가 마무리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번 학기가 인간 중심의 혁신이라는 것을 저희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현존하지 않는 논문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테크놀로지 밸류에이션이 있고 브랜드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 브랜드 밸류에이션도 좀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존 최고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죠? 제일 비싼 브랜드. 아니 특정 이름을 대주세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제일 비싼 브랜드. 맥도날드. 그렇죠? 코카콜라가 여전히 넘버원이에요. 코카콜라의 그 이렇게 돌아간 빨간색에 그게 뭐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브랜드 밸류에는 인터브랜드라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서 하는데, 그 브랜드 가치도 저희가 지금 스타디했던 요 아웃프레임에서 아주 크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에 기술 기여도가 아니라 아마도 브랜드 기여도일 텐데, 거긴 블랙박스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 혹시 뭘로 하지 하고 열심히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그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매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해요. 휴먼 밸류에이션? 저 같은 직장인들은 제 연봉이 제 가치예요. 연봉을 높이기 위한 게 제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근데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나눌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교수님과 어저께 논의를 하면서, 그럼 UI, UX, 이번에 인간중심 혁신이라는 건데, 그러면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펑션은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그러면 기능은 얼마나 우수한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분할 수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인간중심 혁신, UI, UX 쪽.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논의했던, 제가 다시 얘기한다고 했다는, 여러분들이 느낌? 감정? 아주 독창적인, 그냥 생각나는 데 섰지만, 하지만 의외로 그거는 비중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A, B, C, D, E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자유롭게 불러주세요. B. 자, 다른 분들, 의견 다르신 분. E. 좋아요. 또. 일본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서베이를.
이 디자인 중 누구 이거 뭐 사실래요? 가격 안 가르쳐 주고 뭐 사실래요? 이 브랜드 그러니까 요 디자인만 가지고 선택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결과가 한 300명 정도 서베이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 대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5점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보여드리죠. 4.7%에서 9.4%까지 디자인 가치다라고 뽑아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디자인 가치를 서베이로 뽑아내는 경우죠. 서베이로 뽑아내는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개량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은 들어요. 이런 걸 보니까. 근데 디자인 가치는 과연 어떨까? 왜 사람들은 이 디자인을 선호할까? 트렌드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 중심의 혁신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선택하고 있는 과제나 이런 것에서 이 요소는 뭘까를 한 번만 우리 같이 고민해 보려고 제가 과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꼭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좋아요. 그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 컴퓨터 DB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사람 중심의 혁신일까? 너무 아티피셜한 거 아닌가? 모든 그 아시죠? 강남에 가보면 똑같이 생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 공장 제품이에요. 그런 컨셉인데 하지만 인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무슨 케이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인간 중심의 혁신은 과연 몇 퍼센트? 제가 지금 샘플을 보여드렸죠. 4.7에서 9.4% 정도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대 기술의 밸류를 뽑아보시고 그 밸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인간 중심의 혁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랩업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을 랩업으로 하고요. 그래서 어사인먼트는 그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거예요. 뭐 길게 썼는데 혹시 잘 모를까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창의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가정을 두세요. 그러면 이거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보자. 근데 그 가정이 그럴듯하면 억셉트가 됩니다. 저를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득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설령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간적인 혁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그럴듯하게 그냥 5%라고 쓰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5%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가 그럴듯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출했던 과제를 샘플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분석 기록인데 이렇게 EPO 돌렸죠. 그리고 여기 매저먼트 그 기술 가치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다라고 하는 걸 뽑아냈던 친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개인 어사이먼트 나갔고요. 수업은 마치고 Q&A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두 개 받고 끝낼 시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학생들 과제를 보시면서 정신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화할 수 없는 가치들 소송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자가 지금 미국에서 소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논리적인 걸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 방법. 그거를 사실은 미국조차도요. 이퀘이션이나 이런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배심원들이 계량적인 접근을 하면 지난번 1차 소송 때 삼성이 굉장히 까다로운 접근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하고 막 했는데 배심원들은 앉아서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뭐 했냐? 스티브 잡스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접근해 굉장히. 왜냐하면 배심원을 설득하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을 설득하는 거랑 또 다르죠. 여러분들은 더하기 빼기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더하기 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설득하는 방법들은 그래서 그건 이제 법률적인 측면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어프로치를 그건 이제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개량적인 접근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간 중심이 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 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제 통신국 기지국의 위치라든가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서 어떤
어떤 민원 그 위치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서라면은 어떤 민원이 들어올까 생각해서 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기술과 연결해주는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중심이지만 또 어떻게 속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같은 걸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치 평가를 할 때 인간 중심이 되는 그런 그 포인트를 좀 감소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그게 솔직하게 이건 인간 중심 비인간적이다 행위가. 근데 이건 이런 거 있어봤어요. 여러분들 프로포저를 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과제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뭐 모든 사이드 양 사이드의 이펙트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오케이. 포지티브한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하셔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요소를 부과시켜서 그 부분이 이런 요소라고 보여주는 걸로 하시죠. 이번에는. 예. 또 두 분만 하죠. 예, 여기서부터. 예. 인간 중심 기술을 이제 측정하는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결됐던 요소라거나 제도나 그런 노력 접근법들이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영역인 거고 교수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이걸 매저하는 밸류에이션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만약 트라이 한다면 아마 처음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만큼 아직은 그 부분이 굉장히 낯선 부분이에요. 아직은. 그러면 미국의 대시권 제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배심원 제도의 인간은 그 제도 자체의 어프로치는 백그라운드는 이제 시어리컬하게 판례법 중심이냐 이거냐 기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성문화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성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설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법에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법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판례를 만들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설득이 될 만한 논리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제도상의 문제다. 저는 그것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건 제 영역은 아니라서 그거는 법학자에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그 기술 밸류에이션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카펫에다가 이제 다른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이제 예. 계산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예. 혹시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예. 어떤 뭐 모델이나 새로운 논문 보셨을 때 정말 지니어스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델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모든 모델은 엠피리컬하게 증명이 돼야 돼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페이턴 포트폴리오에 퀀티티 앤 퀄리티 밸류가 펀 밸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가 제 박사 논문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 기술 위험 프리미엄과 규모 위험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 더 애드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퀄리티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술 위험에 퀄리티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퀄리티 부분을 지금까지는 약간 간과한 부분을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 이거면 끝납니다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옵션 모형의 블랙셜즈 모형 이후로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 사람이 끝냈어요. 더 이상의 스터디는 불가능해. 이미 마지막 방점을 찍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쪽에서는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예. 오케이. 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